저는 리춘희입니다. 30년간 북한 인민을 속였습니다. 김일성 사망 방송부터 핵실험 발표까지 모든 대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죽어야 했을까요? 김정은은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 세상에 나오면 체제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비상호출을 받았습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술국 소속이었던 저는 당시 27살 군 제대 후 3년차 기술원이었죠. 평양 모란봉구역에 있는 우리 집 전화기가 울렸을 때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에서 새벽에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일이 절대 아니니까요. 박성철 동무, 지금 즉시 출근하시오. 특급 방송 준비.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인은 잠결에 여보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지만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만 들었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자전거를 타고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대동강 다리를 건널 때 안개가 자욱하게 강물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니 이미 모든 기술진이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국장이 우리를 모아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서거하셨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일성 주석이라는 분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줄 알았습니다. 6.25를 겪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그분은 신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들은 이미 소리내어 울고 있었고요. 지금부터 특별방송을 준비한다. 제1스튜디오 모든 장비 총동원.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카메라 세대, 조명, 음향 믹서, 녹화기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제1스튜디오 문이 열리며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리춘희 저는 그분을 직접 뵌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방송으로는 수없이 봤죠. 북한 사람치고 리춘희 동무의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핵실험 성공, 미사일 발사, 중대 발표 체제의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검은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리셨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당시 50대 중반쯤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의지였습니다. 동무들 준비됐습니까? 목소리는 평소 방송과 똑같았습니다. 굵고 힘있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리춘희 동무. 그분은 천천히 앵커 데스크 앞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카메라 옆에서 녹화 버튼을 잡고 있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선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건 역사야.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녹화 시작 친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 83년 7월 8일 오전 2시에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로 인하여 급서하셨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 담당 선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국장은 책상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춘희 동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비통했지만 정확했습니다. 떨림 하나 없이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처럼 그분은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그 목소리만큼은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녹화가 중단되자
그분은 그제야 얼굴을 양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국장이 다가가 그분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춘희 동무 인민들이 동무의 목소리로 이 비보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들고 우리를 보셨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그날 이후 저는 25년간 리춘희 동무와 함께 일했습니다. 기술국 부국장까지 올라갔고 그분의 모든 방송을 책임졌습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김정일 위원장 서거, 김정은 원수님 등극. 우리 공화국의 모든 중대 발표는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분은 충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의 목소리였고 체제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거라고, 이 목소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2024년 겨울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고 존엄께서 직접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리춘희 즉각 사살하라. 그리고 2024년 12월 그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 전부와 함께요. 30년간 체제를 대변했던 그 목소리가 단 하루 만에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이 체제 안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가족만큼은 지켜야겠다고. 2024년 10월 저는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소문이 생명줄입니다. 공식 발표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방송국 지하 흡연실에서 보위부 소속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다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리춘희 그년 이제 끝났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리춘희 동무를 감히 그런 식으로 부르다니요. 그것도 보위부 사람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술 냄새를 풍기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동무도 곧 알게 될 거야. 원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그 끔찍한 일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목요일 저는 당 간부 회의에 기술지원차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건물 지하 3층, 외부인 출입이 절대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회의 녹음 장비를 설치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보위부 부장이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동무들, 이제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최고 기밀입니다. 이 방 밖으로 한 글자도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리춘희, 그년이 뭘 안다고 생각하나?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년이라니. 30년간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최고 존엄께서 그렇게 부르시다니. 조선중앙방송국에 25년 있었으면 다 봤겠지, 다 들었겠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그년 머릿속에 든 게 얼마나 되는지 아나?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처리하라. 가족까지. 전부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남조선에 넘어가기 전에 즉각 사살하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보위부 부장이 USB를 뽑으며 말했습니다. 이 명령은 2024년 10월 18일 내려졌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감시 중입니다.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리춘희 동무를 죽이라고. 그것도 가족까지 전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원수님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년 머릿속에 든 게 얼마나 되는지 아나? 리춘희 동무는 대본만 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김정일 위원장 시절, 김정은 시대까지 모든 중대 발표를 다뤘습니다. 핵무기 개발 회의록, 미사일 발사 준비 상황, 심지어 김정일 위원장의 사생활까지. 방송국에는 모든 게 다 들어왔으니까요. 그분은 그냥 아나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그리고 체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리춘희 동무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분은 일주일에 3-4번 방송에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11월 셋째 주부터 방송 스케줄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뉴스만 맡게 되었죠. 어느 날 저는 그분이 대기실에서 원고를 받는 걸 봤습니다. 당 선전부 간부가 원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리춘희 동무, 이 원고 정확히 읽으시오.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는 장비를 정리하다가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동무, 요즘 방송국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곧 죽을 거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별일 없을 겁니다. 리춘희 동무 그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러길 바라오 하지만 25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느낀 게 있소. 이 체제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그분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리춘희 동무의 방송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이건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걸. 12월 첫째 주 저는 또 다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이부 부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리춘희 감시 강화 24시간, 미행 투입 가족 전원, 통신 차단 탈출 시도 시. 즉각 사살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30년을 충성한 사람을 이렇게 쥐잡듯이 처리하다니. 그날 밤 저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 같소. 부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준비요? 탈출 말이요. 부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탈출이라는 단어는 북에서 금기였습니다. 그 말만 꺼내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리춘희 동무가 위험하오. 그분이 쓰러지면 다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방송국에 있던 우리는 다 똑같이 위험하오.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어쩌고요? 그래서 더 가야 하오.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소?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브로커를 알아보고 탈출 루트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리춘희 동무 제발 살아계시길. 그러나 제 기도는 소용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밤 리춘희 동무와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이부가 들이닥쳐 리춘희 동무의 모든 기록을 압수해갔습니다. 방송 영상, 녹음 파일, 개인 물품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리춘희라는 이름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는 반역자로 간주한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리춘희 동무는 죽지 않았다고 도망쳤다고. 그리고 저도 곧 그 뒤를 따라야 한다고. 2024년 12월 17일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리춘희 동무는 평양 중구역 창전거리에 살았습니다. 간부 아파트 12층 100평대 넓은 집이었죠. 당에서 특별히 하사한 집이었습니다. 그만큼 대우받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보이부가 그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현장에 있던 인민보안원 하나가 술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줬습니다. 형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밥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국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반찬도 다 차려져 있고 수저도 그대로였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발도 현관에 가지런히 있었어요. 외투도 옷걸이에 걸려 있고요. 마치 식사 중에 갑자기 증발한 것처럼요. 저는 술잔을 들다 말고 멈췄습니다. 가족이 몇이었나? 리춘이, 남편 아들 둘, 며느리 하나, 손주 둘 총 7명이요. 근데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집안 곳곳을 뒤졌는데 흔적이 없어요. 탈출했다는 거 아닌가? 그 보안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24시간 감시하는 사람이 증발할 수 있냐고 담당자들 전부 끌려갔어요. 아마 총살당했을 겁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리춘이 동무가 탈출했다. 그것도 가족 7명 전부를 데리고. 그 소식이 방송국에 퍼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이부가 방송국 전체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리춘이와 가까웠던 사람 전부 조사 대상이다. 저는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5년간 리춘이 동무의 방송을 책임진 기술국 부국장 박성철 2024년 12월 19일 저는 보이부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캄캄한 지하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천장에 백열등 하나만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마치 수사 영화 같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이부 신문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박성철 동무 리춘이. 그년이 도망가기 전에 뭔가 이상한 점 없었나?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25년을 같이 일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고. 정말 몰랐습니다. 방송 기술만 담당했을 뿐입니다. 신문관이 서류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 서류에는 리춘이 동무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2020년 김정은 원수님 생일 축하 방송 후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사진 한 장으로 뭘 증명하시렵니까? 2년이 도망가기 전에 당신에게 뭔가 말하지 않았나? 박동무, 요즘 방송국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소? 라고 했다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대기실에는 저와 리춘이 동무만 있었는데 CCTV. 방송국은 모든 곳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복도, 대기실, 화장실까지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녹화되었습니다. 그건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반역자가 도망가기 이틀 전에 한 말이. 신문관이 제 얼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성철 동무, 당신도 공범 아닌가? 리춘이 그년 도망가는 거 도와준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증명해봐라. 당신이 충성스럽다는 걸. 신문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고 저는 같은 대답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신문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일단 보내준다 하지만 박성철 동무, 앞으로 당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될 것이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당신 가족 전부 끝장이야. 저는 떨리는 다리로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번 달 안에 떠나야 하오.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 25세과 딸 22세도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언제 떠납니까? 한 달 안에 더 늦으면 우리도 끝이야.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준비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몰래 팔고 중국 쪽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계속 방송국에 나가 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부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2025년 1월 방송국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리춘이 관련 모든 방송 영상 삭제 아카이브에서 영구 제거. 저는 그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30년간 쌓인 방송 기록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김일성 사망 방송, 핵실험 발표, 미사일 발사 뉴스 리춘이 동무이
목소리가 담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사람을 지울 수 있습니다. 30년 충성도, 헌신도, 업적도 모두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언제든 지워질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브로커와 최종 접선했습니다. 탈출 날짜는 6월 12일, 장소는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 국경 가족 넷이서 살기 위해선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6월 11일, 탈출 하루 전 저는 평양 거리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대동강 다리, 주체사상탑, 모란봉,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58년을 살아온 이 땅을 떠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은 전부 브로커에게 넘겼으니까요. 여보, 이거 부인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방송 직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제 모습과 리춘희 동무가 함께 있었죠. 이거 가져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여기 두고 가야 하오. 국경에서 걸리면 끝이니까. 부인은 사진을 조용히 불에 태웠습니다. 30년 추억이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25살, 군 제대 후 공장에 다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형님 묘는 안 가봐도 됩니까?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는 2010년에 열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당시 15살이었죠. 평양 외곽 철로에서 탈선 사고가 났었는데 우리 아들도 그 열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형님 묘는 평양 외곽 선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형님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는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도 나왔습니다. 22살, 김일성 종합대학 3학년이었던 딸. 미래가 창창한 아이였는데 이제 그 미래를 버리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살아야지, 안 그러면 형님한테 면목이 없지 않겠니?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하나였습니다. 준비됐나? 5시에 평양역 뒤편 창고에서 만나자. 저는 가족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시오, 이제 시작이오. 우리는 옷을 껴입었습니다. 6월이지만 밤에는 추웠으니까요. 가방 하나씩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2층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박동무, 이 새벽에 어디 가시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친척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 조심히 다녀오시게. 우리는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췄죠. 평양역 뒤편 창고에 도착하니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늦었어. 빨리 타.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짐칸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 가족, 총 11명. 우리는 짐칸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브로커가 천막을 덮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 검문소 지날 때 숨소리도 내지 마. 걸리면 전부 죽는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함경북도까지는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인민군이 천막을 들춰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실었나? 감자 200포대요. 확인해. 천막이 걷히고 군인의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자 포대 뒤에 숨어 있었고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함경북도 온성군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낡은 농가에 숨겼습니다. 오늘 밤 12시 두만강을 건넌다. 강폭은 50m, 물 깊이는 허리까지 총소리 들려도 절대 멈추지 마. 중국까지 헤엄쳐서라도 가야 한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11시 우리는 농가를 나섰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우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30분을 걸었을까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저강 건너면 중국이다 하지만 순찰대가 지나다닌다 조명 보이면 즉시 엎드려 총소리 들려도 계속 가 알았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출발한다. 브로커가 먼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뒤따랐습니다. 물은 예상보다 차갑고 빨랐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살에 몸이 휩쓸릴 것 같았습니다. 딸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빠.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지 마. 절대 놓지 마. 우리는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10m, 20m, 30m 그때 조명이 켜졌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멈춰라.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어. 지금 뛰어. 우리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탕. 물속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끌고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땅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부인과 아들, 딸도 모두 쓰러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다른 가족 중 일부는 강 한가운데서 멈춰 있었습니다. 총에 맞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것이 탈북의 현실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우리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쉴 시간 없어. 중국 공안 올 수도 있어. 빨리 움직여. 우리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6월이었지만 밤 공기는 차갑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기 강 건너편의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탈출했던 다른 가족 중 하나였습니다. 제 아내가 아직 강의 브로커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당신이라도 살아야지. 남자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까 낡은 집 한 채가 나왔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또 왔구만.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빨리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11명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옥수수죽을 내왔습니다. 먹어 배고프겠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감사는 무슨 우리도 원래 북에서 왔던 사람들이야 같은 핏줄이잖아. 할머니는 우리에게 마른 옷을 주고 방 한켠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공안이 순찰 돈다 3일만 여기 숨어 있어.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겨줄게. 우리는 3일을 그 좁은 방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 사이 브로커는 사라졌습니다. 돈은 이미 다 받았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3일 후 할머니가 우리를 연길시로 보내줬습니다. 조선족 교회였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서 잠시 쉬다 가십시오.
교회 지하실에는 우리처럼 탈북한 사람들이 이미 20명 넘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강을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리춘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압니다. 왜요? 그 사람도 여기 왔었어요. 작년 12월에 뭐라고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직접 봤어요. 가족 7명이 왔었는데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데려갔어요. 아마 지금쯤 한국에 있을 겁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춘이 동무 살아계셨구나. 그리고 한국에 가셨구나. 그 사람 어떻게 보였습니까?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도 살 수 있다. 리춘이 동무가 해낸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없었습니다. 공안에 걸리면 즉시 북송되었습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3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 사이 목사님이 한국행 루트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됩니다. 태국까지 어떻게 갑니까? 중국을 가로질러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2달은 걸립니다. 2달, 그 2달 동안 우리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숨어 다녔고 돈이 떨어지자 밤에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고작 50위안, 우리 돈으로 10,000원도 안 되었습니다.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말라리아였습니다. 아빠, 저 여기서 죽는 건가요?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으니까요. 목사님이 몰래 약을 구해줬고 딸은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아들은 중국 공안에게 쫓기다가 길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로 부목을 대고 참았습니다. 부인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하오? 평양에서는 그래도 집이 있었고 직장이 있었고 저는 부인을 안아줬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한국만 가면 괜찮을 거요.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정말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 2025년 9월 우리는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밀림 속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숲을 지나면 라오스다.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이 데리러 올 거야. 우리는 이틀 동안 밀림을 걸었습니다. 뱀이 나왔고 벌레에 물렸고 발바닥이 다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라오스에 도착했고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태국까지 일주일 걸린다. 준비됐나?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5일 우리는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지옥 같은 4개월을 버텨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땅으로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깨끗한 침대, 안전한 공간. 북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서는 당연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인터뷰했습니다. 박성철 씨, 탈북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리춘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리춘이 아십니까? 직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알죠. 북한의 대표 아나운서. 작년에 탈북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한국에 계십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 보호받고 계십니다. 혹시 그분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저는 25년을 함께 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성 사망 방송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의 즉각 사살 명령까지 모든 것을 직원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박성철 씨, 중요한 증언입니다. 한국 도착 후 국정원에서 다시 인터뷰가 있을 겁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고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아들도 신기하다는 듯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부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죠? 그렇소, 이제 자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우리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철 씨 가족 맞으십니까? 네,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한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지하실과는 천지 차이였죠. 조사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박성철 씨, 리춘희 씨와 25년을 함께 일하셨다고요? 네, 그럼 왜 김정은이 리춘희를 제거하려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리춘희 동무는 그냥 아나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북한의 모든 기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입니까? 방송국에는 모든 게 들어옵니다. 핵실험 일정, 미사일 발사 계획, 김정은의 건강 상태, 숙청 명단. 리춘희 동무는 30년 동안 그 모든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김정일 위원장의 육성도 들었고 김일성 주석의 비밀 지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체제의 민낯을 다 아는 사람이었죠. 조사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두려워한 겁니까? 네, 리춘희 동무가 한국에 와서 증언하면 북한 체제의 모든 비밀이 폭로됩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조사관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성철 씨, 이 파일 좀 보시겠습니까? 파일에는 리춘희 동무의 증언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 실제 사인은 심근경색이 아니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실권자다. 북한 핵무기 실제 보유량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리춘희 동무가 다 알고 있었구나. 박성철 씨, 당신도 방송국에서 25년을 일하셨으니 많은 걸 보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저는 기술직이었습니다. 리춘희 동무처럼 직접 대본을 읽거나 회의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몇 주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방송국의 구조, 검열 시스템, 당과 보위부의 감시, 체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박성철 씨, 리춘희 씨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네, 본인도 동의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어느 카페에서 리춘희 동무를 만났습니다. 30년 함께 일한 동료였지만 1년 만에 보는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많이 야위셨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박동무 살아서 만나니 반갑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리춘희 동무 아니, 이젠 동무라고 부를 필요도 없지요. 그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더군.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선생, 제가 왜 도망쳤는지 아시오? 김정은의 명령 들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소. 저는 더 이상 그 체제의 목소리가 되고 싶지 않았소. 리춘희 선생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을 방송했소. 위대한 수령, 인민의 행복, 사회주의의 낙원 하나도 진실이 없었소. 제 목소리로 인민을 속였소. 하지만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요, 제 잘못이요. 저는 알면서도 했소. 그게 더 큰 죄지요.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진실을 말하고 싶소. 북한의 진짜 모습을, 체제의 잔혹함을, 인민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싶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증언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곧 방송에도 나갈 겁니다. 제 목소리로 이번엔 진실을 말할 겁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에서의 일, 탈출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헤어질 때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선생, 우리 살아남았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요. 네, 선생님. 그날 이후 저는 선생님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 북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리춘희 선생님을 만나고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을 위한 정착 교육시설입니다. 3개월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죠. 버스를 타고 경기도 안성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높이 솟은 아파트들, 네온 사인이 가득한 간판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저 큰 건물.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람들 다들 차를 가지고 있나 봐요. 평양에서는 간부들만 차가 있었는데. 부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자유로운 곳에 온 거 맞지요? 저는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소, 이제 우리는 자유요. 하나원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박성철 씨 가족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3개월 동안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족 단위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2개, 화장실, 주방이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이었죠. 여기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딸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3개월 동안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그날 밤 우리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겨울에 찬물로 씻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부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며 울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인가 싶어요. 이렇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다니.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직업 교육 하루 8시간씩.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우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어 교육에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말투와 한국 말투가 좀 다릅니다. 동무가 아니라 씨라고 부르고 우리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60년 가까이 쓰던 말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 교육이었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세계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로 뉴스도 보고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볼 수 있다니. 북한 소식도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유튜브를 켜서 북한 관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는 리춘희 선생님이 과거 방송 영상도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면 속 리춘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봤습니다. 저 아나운서 탈북했다던데 진짜예요? 리춘희 나만 왔다는 소문 들었어요. 북한이 이 영상 다 지웠다던데. 사람들이 리춘희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리춘희 선생님의 탈북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한 달 후 국정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철 씨, 리춘희 씨 관련해서 추가 증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국정원으로 갔습니다. 조사관이 새로운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박성철 씨, 북한이 리춘희를 찾고 있습니다. 현상금 100만 달러를 걸었어요. 뭐라고요? 네, 북한이 중국 쪽 조선족들에게 리춘희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특별 보호 중입니다. 위치도 비밀이고 신분도 숨기고 있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박성철 씨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북한이 선생님을 통해 리춘희를 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하나원에서도 거리에서도 항상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의 대가구나.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북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착금 800만 원을 받았고 서울 관악구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투룸 50평방미터. 평양 아파트에 비하면 작았지만 이건 우리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탈북민 특례로 대학에 갈 수 있었죠. 딸도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방송기술 경력을 살려 케이블 방송국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우리는 서울에서 첫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고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금지였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솜사탕을 먹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게 자유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자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리춘희 선생님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는 30년간 북한 체제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화면 속 선생님은 담담하게 북한의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김정은의 잔혹함, 인민의 고통, 체제의 거짓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방송을 봤습니다. 선생님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해낼 것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자유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2026년 1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서울의 한 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수학 실력 덕분에 시험을 잘 봤다고 했습니다. 딸은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간호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북에서 병원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저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이제 한국말도 많이 늘었고 식당에서 주방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저는 케이블 방송국에서 일하며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총소리, 보이부 조사실의 백열등, 리춘희 선생님이 사라진 그날 밤 어떤 날은 새벽에 깨서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부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안전해요. 하지만 정말 안전할까요? 북한은 여전히 리춘희 선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탈북민 3명이 북송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리춘희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정보가. 저는 뉴스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춘희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 뉴스 봤소? 네, 봤습니다. 제 탓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소.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체제의 잘못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소, 박 선생.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힘이 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어둠뿐이었습니다.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밤에도 환했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3월, 저는 처음으로 탈북민 모임에 나갔습니다.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서 매주 열리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십 명의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젊은이도 있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목숨 걸고 강을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손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네. 북에서는 3명만 모여도 간첩 취급받았잖아. 맞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모일 수 있죠. 손자,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나? 뭡니까?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잘 살면 그게 희망이 되는 거지. 저는 할머니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그게 곧 북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4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탈북 방송 기술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방송국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검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방송이 어떻게 조작되는지, 리춘희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이야기까지. 처음엔 조회수가 몇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리춘희가 정말 탈북했나요? 북한이 정말 그렇게 통제하나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저는 하나하나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었습니다. 5월, 리춘희 선생님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나는 체제의 목소리였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저도 그 책에 추천사를 썼습니다. 리춘희 선생님은 30년간 체제의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북한의 진실에 목말라 했습니다. 6월, 저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탈북민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천 명의 탈북민들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리춘희 선생님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북에는 여전히 2천만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58년을 살았던 곳.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리춘희 선생님도 당당히 평양 방송국에 서실 수 있겠지. 이번엔 진실을 말하시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여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리춘희 선생님, 그리고 우리는 체제를 이겼습니다. 30년, 25년을 바친 체제가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말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리춘희 선생님이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방송 아카이브에서 모든 영상을 삭제했고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선생님의 방송이 남아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 인민들도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자유는 존재한다고, 진실은 이긴다고, 그리고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2026년 7월 현재 저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딸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부인은 매일 웃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북에 남은 2천만 명과 나누고 싶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평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대동강 다리를 걷고 모란봉을 오르고 방송국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진실이 이겼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증언할 것입니다. 리춘희 선생님처럼 담담하게, 그리고 힘있게.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남았고
우리에게는 말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자유와 진실을 위해, 그리고 통일을 위해 끝.